조선 공중기사, 중국과 조선 궁녀의 삶과 사랑. 궁녀의 선발과 교육. 중국 황제는 삼국유권에 무수한 비빈들을 두고 있었는데, 이런 비빈들의 일상생활, 이를테면 의식주 같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중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궁녀 대신 헌관들을 시중 들게 하자니 황제가 불안하고, 이런 일을 시키기 위해 많은 무수한 남자들을 헌관으로 만들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실에서는 수요에 따라 궁녀를 뽑아들였는데, 특히 조선과 같은 변방 국가에서 궁녀를 뽑을 경우는 황제의 체면 때문에 환관들이 황제의 조서를 받아 비공개적으로 궁녀를 뽑아왔습니다. 각 황제마다 달랐지만 한나라 영제, 진나라 무제, 송나라 창후왕, 제나라 동훈호, 진나라 후주, 수나라 양제, 당나라 현종, 금나라의 해릉왕 등은 보통 수만 명의 궁녀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황제 때는 궁녀들이 비교적 적었지만 적었어도 수천 명에 이르는데 청나라 때에 이르러 궁녀가 가장 적었습니다. 구태지의 인물풍속총담의 청우궁지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궁녀들은 각기 명액이 있었다. 황후는 12, 황귀비와 귀비는 각각 8, 비비는 6, 귀인은 4, 상제는 3, 다붕은 2. 이런 식으로 궁녀들을 갖고 있었다. 이 숫자는 명나라에 비해 적은 편이었는데 그 원인은 청나라 사람들이 한족 여자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족 여자들이 권력을 빼앗거나 비밀을 누설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궁녀들은 8기에서 윤류로 뽑아 올렸습니다. 조정에서는 보통 3년에 한 차례 궁녀를 뽑는데 이것을 수녀 선발이라고 했지만 실제 수요에 따라 그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청조 때의 궁녀들은 전부 만주족인 귀족 가운데서 뽑았고 내무부에서 맡았는데 가난한 가족들 집에서 8살부터 14살까지의 여자아이가 있으면 내무부에 와서 신청하고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면접인 초선을 할 때 우관이 단정하고 행동이 민첩하며 이빨이 단아하면 모두 입선될 수 있었는데 초선을 뽑히면 곧 입궁을 하고 복선을 뽑히면 내무부에서 궁녀의 가족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입궁한 후에 궁녀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머리를 깎고 목욕을 하는 것으로 머리를 모두 깎아버린 궁녀를 꼬마 궁녀라고 했습니다. 나이 든 다음에는 눈치 빠르게 일을 차질 없이 하면 윗사람의 허가를 받고 머리를 기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방금 입궁한 궁녀들은 황궁이라는 궁전에서 엄숙하고 긴장된 생활을 하다 보면 평소에 오줌을 싸지 않던 아이들도 밤에 자리를 적시는데 한 달 사이에 3번 자리를 적시면 궁중에서 쫓겨났습니다. 궁녀들은 비빈들의 시중을 드는 어멈들이 오치장으로부터 화장, 궁정을 드나들 때의 인사, 범절 등을 관리하고 가르쳤습니다. 총명한 아이들은 석 달이면 다 배우고 일을 시작하는데 일을 하면 적게는 은 농량, 많게는 은 20냥의 삭전을 주었습니다.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화장품 같은 것은 모두 조선의 내명부인 내무부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궁녀들이 매달 받는 삭전은 일정한 표준이 없어 8냥을 받다가 승직하면 20냥을 받을 수 있고 20냥을 받다가 실수를 하면 넉냥으로 데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녀들은 삭전에 대해선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그들의 주요한 수입은 다른 곳에서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선 궁녀의 월봉을 담당한 부서는 호조의 하급기관인 사도시였는데 부한 말에는 물품 대신 돈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1926년 순종 승하 3개월 전에 창덕궁 나인에게 지급됐던 월봉 명세서를 살펴보면 당시 가장 높은 보수를 받았던 지밀상궁은 월급이 196원이었습니다. 물론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은 기본으로 이를 지금의 화폐로 환산하면 약 2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데 지밀상궁 중에 가장 적은 액수를 받은 이가 50원이었고 나머지는 40원에서 95원이었습니다. 이처럼 궁녀들은 맡은 업무와 연차, 풍계에 따라 월급을 차등 지급받았으며 월급 외에도 휴가도 받았다고 합니다. 왕의 만족을 위한 궁녀들의 방중술. 이 많은 여성들은 오직 왕실을 위한 존재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입 하나 줄여보겠다고 딸을 보낸 것이 궁이었고 죽을 때까지 왕의 얼굴 한번 못 보고 노예처럼 죽도록 일만 하는 게 그녀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궁녀들은 왕의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결혼은 왕하고만 할 수 있었는데 부중궁궐에서 왕 하나만 쳐다보며 살아야 했던 궁녀들에게 그 외로움이란 청산과부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궁녀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부리며 왕의 눈에 들기를 바랬고
특히 어쩌다 있을지도 모르는 왕과의 잠자리에서 왕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증술을 익혔습니다. 왕이 만족해야만 계속해서 자신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면 무슨 기술이든 배워야 했으며 단 한 번의 잠자리만 갖고 이후로는 찾지 않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왕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녀들의 은밀한 훈련법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발 뒤꿈치를 들고 걷는 훈련입니다. 궁녀들은 평소에 발 뒤꿈치를 들고 걸어 다녔는데 실제로 발 뒤꿈치를 들고 걸으면 종아리와 발목이 긴장되어 하체에 탄력이 생기고 또 괄약근과 질 근육을 조이는 힘이 강해져 왕을 잘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둘째는 걸레질을 할 때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를 번쩍 들고 했다는데 숙달된 여자를 다루는 황제나 왕들은 일반적인 자세로 성행위를 하기보다는 뒤에서 성행위하는 자세를 더 선호했다고 합니다. 셋째는 연실을 핥아먹는 훈련을 했다는데 공중에 달린 연실을 오직 혀로만 핥아먹게 한 것으로 이런 훈련은 남자의 흥분을 극도로 끌어올리기 위해 성기를 애무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넷째는 무릎으로 팥 잡기 훈련인데 바닥에 팥을 뿌려두고 무릎으로 잡아 그릇에 다시 넣는 훈련으로 이 훈련은 질을 조이는 힘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훈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알몸으로 자는 것도 있었는데 잠을 잘 때 알몸으로 자면 피부에 충분한 휴식을 주게 되어 세포가 재생되는 데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또한 금가루가 섞인 소금으로 양치를 했는데 성관계를 하면 자연히 키스를 하는데 키스를 할 때 입 냄새가 심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언제 있을지 모를 왕의 승은을 입는 날을 대비해 금가루가 섞인 소금으로 양치질을 하거나 말린 꽃잎을 함께 섞어 양치를 하여 항상 입안을 향기롭게 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훈련은 배꼽에 얼음물을 맞는 것으로 배 위에 천을 덮어놓고 천장에 얼음을 매달아 놓는데 그 얼음이 녹을 때 정확하게 배꼽으로 얼음물을 받아내는 훈련이었습니다. 이 훈련은 왕의 자식을 임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왕의 눈에 들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설사 왕의 눈에 들어 하룻밤을 보낸다고 해도 그 이후로는 특별 상궁이 되어 궁궐 구석에 박혀 왕의 여자로 쓸쓸히 죽어가는 궁녀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과학적이지도 않고 실제로 왕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궁녀들의 노력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평생 승은을 입지 못하는 궁녀들은 죽을 때까지 처녀의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인간의 성욕을 절제와 통제 속에 가두어 놓은 채 살아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인간에게 있어 절제와 통제가 되지 않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탐욕이요, 둘째는 식욕이고 다음이 성욕으로 이 세 가지는 우열이 없으며 상황에 따라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욕구들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수십만 년을 살아오면서 선천적으로 우리 몸에 자리 잡은 유전적 기질로 교육이나 노력을 통해서 통제될 수는 없습니다. 옛말에 사람을 나체로 10일간 굶기고 앞에 밥과 돈과 여자, 옷을 놓으면 제일 먼저 밥을 먹고 배가 부르면 돈을 챙기고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여자가 보이며 여자를 취한 후 나체인 것이 부끄러워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결국 교육으로 배우는 수치스러움에 대한 윤리와 도덕은 맨 나중에 생각한다는 것인데 이처럼 거부할 수 없는 탐욕과 성욕 때문에 평생 쌓아올린 명성을 내팽개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궁녀들 역시 마찬가지로 황실이나 궁에서 살아가니 기름진 음식과 화려한 옷에 대한 걱정은 없었겠지만 성욕만은 채울 길이 없었는데 허벅지만 바늘로 찌르며 한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의 경우 궁녀를 대상으로 한 법조문이 속대전 형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녀가 밖에 사람과 간통하면 남자와 여자는 모두 즉시 참수되었다. 임신한 자는 출산을 기다렸다가 형을 집행한다. 출산 이후 100일을 기다렸다가 형을 집행하는 예를 따르지 않고 즉시 집행한다. 속대전 형전 간범.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면 100일상을 차렸는데 이것은 아이가 아무 병 없이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조선 속대전에서 궁녀가 출산 후 100일을 기다렸다가 형을 집행한다는 의미는 아이가 100일이 넘으면 오장육부가 자리를 잡고 부모 없이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은 궁녀들을 대상으로 한 법조문으로 궁녀 중에서도 상궁과 나인 등 정식 궁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방자나 무수리 등 궁녀들의 하녀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상궁과 나인들은 정식 궁녀로 이는 왕이나 세자 등 주인의 여자로 간주되었는데
만약 왕이나 세자의 궁녀가 간통을 할 경우 이처럼 무서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법이 무섭다고 법이 인간의 본성에 앞설 수는 없는 것으로 목표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성이 금지된 사람들은 어떨까요? 과부가 되어 먹고 살기 위해 궁녀가 되었다면 형편 때문에 스스로 성을 포기한 것이라 성욕을 참을 수 있지만 어린 궁녀로 궁에 들어온 처녀들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궁녀가 되었고 성이 강제로 금지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중추신경에는 쾌락중추도 있고 식욕중추도 있는데 이 쾌락중추를 자극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시각과 촉각 그리고 마음입니다. 남자를 보면 여자는 마음이 두근거리고 호기심이 발동하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손을 번성시키라고 신이 만들어주신 선물입니다. 일단 쾌락중추를 자극하면 뇌에서는 흥분이라는 교감신경을 발동시켜 몸의 호르몬 변화를 가져오는데 호르몬의 변화는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배출해야 하는 인체의 신비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나 현재나 법률로 이러한 감정을 자제시킬 수는 없어 그 많은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조선시대 궁녀들에게 속대전의 형법은 무지막지한 법으로 상궁이나 나이는 간통하면 사형인데 그것도 즉시 목을 베는 차명을 당했습니다. 이러니 궁녀는 목숨을 걸지 않는 이상 성욕을 단념해야 했으며 남녀 모두 목을 벤다고 했으니 남자 쪽도 궁녀와 사랑을 나누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부칙 조항도 무시무시하기는 마찬가지로 궁녀가 간통해 임신한 경우에도 살벌하기 이를 데 없어 출산 후 곧바로 산모를 처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이는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도 먹어보지 못하고 노비가 되었는데 자신도 죽고 자식에게도 참아 못할 짓이니 궁녀는 감히 간통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시무시한 법조문도 궁녀들의 간통 사건을 근절시키지는 못했는데 실록에 궁녀들의 간통 사건이 적지 않게 등장하는 걸 보면 분명합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중국과 조선 궁녀의 삶과 사랑이었습니다.